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구촌 개벽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중해의 수온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30일 지중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섭씨 26.04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6월 평균 수온보다 약 2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코르시카, 리옹만, 스페인 동쪽의 발레아레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는 평년보다 무려 5도 이상 높은 수온이 측정됐습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한 측정 부표는 6월 기준 사상 최고인 30.5도를 기록했으며 이 온도는 7월 1일엔 30.99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중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다비데 파란다 기후학자는 이례적, 전무후무, 무섭다는 말도 부족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상도에서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온을 표현할 색상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색을 지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중해 수온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코르시카 인근에서 31도에 육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8월에도 수온이 다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중해 폭염의 원인은 서유럽 상공에 장기간 정체된 고기압입니다. 프랑스 기상청 해양학자 티보 귀날도는 지중해는 조수가 없고 바람까지 불지 않으면 해수의 수직 혼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열이 축적되면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중해의 해양 폭염은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연 1회 정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체 해역에서 연평균 4회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카투소 해양학 연구소장은 지중해 수온이 10년마다 0.4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중해의 열대화를 초래해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2년 여름 해양 폭염 당시엔 대량의 부채 산호가 폐사했고 성게와 연체동물도 고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프랑크 라가르드 연구원은 홍합은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효소 활동이 저하돼 약해지다가 죽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옹 리샤르 연구원은 폭염이 심해지면 플랑크톤 크기가 작아져 조개류와 연체동물의 먹이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기적인 기후 이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에 단순한 물적 교류를 넘어 혈통이 섞였다는 과학적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이집트 남부 누아이라트 지역에서 출토된 약 4,900에서 4,500년 전 고대 남성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전자 중 약 20%가 메소포타미아계의 혈통으로 밝혀졌다고 과학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대 이집트인의 전체 인간 유전체 서열을 사상 처음으로 완전 분석한 사례입니다. 분석 대상은 1902년 발굴된 유골로 미라 처리되지 않은 치아에서 DNA가 추출됐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남성은 대략 기원전 2855년에서 2570년 사이에 생존한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초기 왕조 시대에서 고왕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유골은 안반을 판에 만든 무덤에 놓인 도기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왕족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남성의 DNA는 80%가 이집트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계 혈통이었고 20%는 약 1,5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 등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기원전 5,500년부터 번성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유전적 혼합이 고대 문명 간 인적 교류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A 외에도 뼈와 치아의 화학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은 나일강 계곡의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동물성 단백질과 밀, 보리 등을 섭취한 잡식 식단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관절염 흔적과 심하게 다른 치아 상태로 볼 때 사망 시 나이는 44세에서 64세 사이, 키는 157.4에서 160.5cm로 추정되며 도자기 공예를 하던 도예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유전학자 폰투스 스코글룬드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혈통이 섞였다는 증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지역에서 문자와 건축물 등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 고대 이집트인의 DNA 분석 시도는 대부분 미라에서 시료를 채취했지만 미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해 DNA가 훼손돼 분석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라가 아닌 생전 상태 그대로 보존된 유해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생명체 부산물인 요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추진 세포 로봇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외부 동력 장치나 복잡한 기계 구조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환경을 제어하거나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로봇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최인성 교수 연구팀은 6월 30일 이와 같은 세포 로봇 개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이 된 소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효모, 바로 이스트입니다. 연구팀은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알코올, 즉 에탄올에 주목했습니다. 효모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에탄올을 활용해 생체 친화적인 나노 껍질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알코올 산화 효소와 겨자무 과산화 효소로 구성된 연쇄 효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모의 자연스러운 생리작용과 연계돼 멜라닌 계열의 나노 껍질을 효모 표면에 형성하며 여기에 요소 분해 효소인 우레아제를 접합시켜 스스로 움직이는 세포 로봇을 구현했습니다. 우레아제는 요소를 분해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촉매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세포 로봇은 구동력을 얻습니다. 특히 비대칭 구조를 지닌 이 세포 로봇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며 외부의 자극 없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기존 세포 로봇들이 자석이나 레이저 등 외부 제어 장치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 성과는 세포 주위의 생체 물질만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나노 껍질에 다양한 효소를 결합할 수 있어 향후 다른 생체 연료 기반의 로봇 확장도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김나영 박사과정 연구원은 자가 추진 세포 로봇은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향후 암세포 표적 치료나 정밀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의 이번 성과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이며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때이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스마트폰 충전 시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베개나 이불 아래에서 충전하는 습관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월 3일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 UK는 최근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치솟은 영국의 폭염 상황에 대응해 자사 홈페이지 내 아이폰 사용자 가이드를 긴급히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애플은 충전 중 기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애플은 장시간 작동 중이거나 전원에 연결된 기기, 전원 어댑터 또는 무선 충전기에 피부가 닿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충전 중인 기기를 베개, 이불, 몸 아래에 두고 자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화재뿐 아니라 감전, 신체 부상, 기기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민간 화재안전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국 화재안전 전문업체 파이어치프 글로벌의 로리 폴라드 전무이사는 충전 중 생성되는 열이 베개나 담요 등에 갇히면 기기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실제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구류는 가연성 소재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불이 빠르게 번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섭씨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소형 전자기기의 충전 중 과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사용자들에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충전 수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전 중 기기는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둘 것, 이불, 베개, 옷가지 등 열을 가두는 소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무선 충전기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 통풍을 유지할 것, 충전 완료 후 즉시 전원을 제거할 것,
취침 시 스마트폰을 신체 가까이에 두지 말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